67세 김태주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내 순이의 3주기였죠. 매년 이날이면 그는 아내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태준의 손은 넥타이를 매면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내 없는 삶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순이가 좋아했던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죠. 집을 나서려던 그 순간 현관 신발장에서 순이의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는 그 신발을 보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태주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량에 시동을 걸고 납골당으로 향하는 길, 태준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꿈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 꿈에서 순이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절대 납골당에 오지 마세요. 너무나 생생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순이는 꿈에서 여러 번 태준의 어깨를 붙잡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아내가 그렇게 다급하게 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기회를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욱이 꿈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납골당까지는 차로 약 40분 거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라디오를 틀어놓곤 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조용히 가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 풍경도 태준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태준은 조수석에 놓인 순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찍었던 그 사진 속에서 순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19년 그때만 해도 건강했던 아내였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 진단. 2021년 여름 순이는 불과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말이에요. 태주는 그때의 충격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납골당 입구에 도착한 태주는 차에서 내려 국화꽃을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를 만나러 가는 마음뿐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면서 태주는 다시 한번 어젯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태주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에 위치한 순이의 납골함 앞에 다다르자 태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순이 씨, 내가 왔어요. 오늘로 3년이 되었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내 앞에서는 눈물이 났어요. 태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납골당 안에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가져온 국화꽃잎이 하나둘씩 떨어지더니 납골당 전체에 묘한 냉기가 돌았어요.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태준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납골당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태준의 귓가에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제발 여기서 나가세요. 태준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분명히 순이의 목소리였어요.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죠. 혹시 내가 너무 아내를 그리워해서 환청이라도 들리는 건 아닐까? 태주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현상은 계속되었어요. 납골함 앞에 놓인 국화꽃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싱싱했던 꽃잎들이 누렇게 변하면서 하나둘 떨어졌어요. 태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들 민수였습니다.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던 아들이 이 시간에 전화를 걸어온 것도 이상했죠.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태주는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자세한 설명 없이 빨리 와달라고만 했습니다. 태주는 순이의 납골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일어섰어요. 준희 씨, 미안해요. 민수한테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는 순간 태주는 등 뒤에서 누군가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봐도 여전히 아무도 없었어요. 태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둘러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2세인 아들은 평소 아버지에게 연락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4시 10분 태주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에 차를 세웠어요. 주차장을 찾을 시간도 없어서 그냥 응급실 입구 근처에 댔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급하게 부르는 일이 처음이었거든요. 응급실 안으로 들어서자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태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 건장했던 민수가 이렇게 안색이 나쁜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다행히 오셨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태주는 서둘러 아들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어디 아픈 거니? 그런데 민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늘 오후에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태주는 어리둥절했어요. 자신은 아무 사고도 당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늘 오후 3시경에 납골당에서 화재가 났어요. 3층 전체가 불에 탔다고 하더라고요. 태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방금까지 있었던 그 3층이라니요. 만약 아들의 전화가 없었다면 자신도 그 화재에 휘말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 차량이 납골당 주차장에 있어서 혹시 사고를 당한 게 아닌가 걱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연락드린 거예요. 태주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순이가 꿈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구해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화재 원인이 3층 전기 배선 합선이었는데 정확히 오후 4시에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 기일에 납골당에 가시는 시간이 3시 30분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1시간 정도 계시니까 딱 화재가 난 시간이에요. 태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민수의 전화가 없었다면 자신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꿈과 납골당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모두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민수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태주는 아들에게 어젯밤 꿈과 오늘 납골당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을 것 같았지만 민수는 의외로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를 지켜주신 것 같네요. 민수의 말에 태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둔 것 같았던 순이가 사실은 계속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수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저도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나타나서 내일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태주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도 순이의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과 같은 날 밤의 말이에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꿈에서 아버지가 큰 위험에 처할 거라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어떻게 연락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소방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태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이가 단순히 자신만 구한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꿈에 나타나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부자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순이가 돌아가신 후 서먹해졌던 관계였는데 오늘 이를 계기로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사실 그동안 죄송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께 더 신경 써드렸어야 했는데.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너도 너 나름대로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가 이해. 그때 민수의 휴대폰으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소방서에서였습니다. 화재 진압이 완료되었고 3층에 있었던 납골함들은 대부분 손상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순이의 납골함도 아마 피해를 입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생각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납골함은 나중에 다시 마련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거예요. 태주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순이가 자신을 구해준 것은 단순히 화재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준 것 같았어요.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부자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태주는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3년 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식당에서 민수는 말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와 자주 만나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태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어머니가 우리를 다시 이어주신 것 같아.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순이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침 뉴스에서 납골당 화재 소식이 나오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현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어제 오후 4시경 발생한 서울시 동작구 소재 납골당 화재로 3층 전체가 소실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200여 개의 납골함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태주는 리모컨을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순이의 납골함도 그 200개 중 하나였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이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생각에 감사함이 더 컸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일찍 누가 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침 식사용 죽과 반찬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민수의 배려에 태주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납골함 일로 납골당해서 연락이 올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3년 동안 납골당을 다니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순이가 정말 그곳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아버지는 어머니를 집에 모셔오고 싶어. 순이가 가장 행복했던 곳은 이 집이니까.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머니도 집에 계시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전 10시쯤 납골당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순이의 납골함도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내용물은 대부분 무사했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민수와 함께 납골당으로 갔어요. 화재 현장을 직접 보니 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3층은 완전히 검게 타버렸고 소방차와 경찰차가 아직도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순이의 유골함을 받을 때 태준의 손은 떨렸습니다.
3년 만에 아내를 다시 집으로 모셔오는 것이었거든요. 민수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네요. 집에 돌아와서 태준과 민수는 거실 한쪽에 작은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순이가 좋아했던 하얀 국화꽃과 함께 그녀의 사진을 놓았어요. 태준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제 집에 여기서 왔어. 편히 쉬어. 그날 저녁 태준은 오랜만에 순이가 자주 만들어주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음식을 아버지가 만드는 것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요리 맛이 나네요. 태준도 순이를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요리 솜씨가 늘었거든요. 순이가 보고 있다면 대견해 할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민수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저 사실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민수는 32세였지만 그동안 연애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어떤 분이니? 언제부터 만났어?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직장 동료인데 2년 정도 만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께 인사도 못 드리고 결혼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태준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순이 없이 아들의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이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거실의 촛불이 갑자기 밝게 타올랐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흔들리더니 마치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부자는 동시에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가 여전히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순이의 제단 앞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의 결혼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그동안 혼자였던 외로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이야, 민수가 결혼한대. 너도 기뻐하겠지.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그때 또다시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태준은 마음속에서 순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여보, 당신도 이제 새로운 당신도 삶을 살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요. 저는 항상 곁에서 곁에서 지켜볼게요.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민수는 여자친구 지은을 아버지께 소개했습니다. 29세인 지은은 소아과 간호사였어요. 밝고 따뜻한 성격의 지은을 보며 태준은 순이가 생각났습니다. 지은은 태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수 오빠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태준은 지은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의 바르고 민수를 아끼는 마음이 눈에 보였거든요. 순이도 이런 며느리를 원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겠어요? 어머님께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태준은 순이의 재단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순이도 분명히 좋아할 거야. 우리 며느리로 며느리로 와줘서 와줘서 그 순간 고마워. 재단의 촛불이 다시 한번 밝게 타올랐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순이가 축복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태준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순이가 여전히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그리고 민수도 돌봐줘서. 이제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볼게. 바람이 불어오며 태준의 뺨을 스쳤어요. 마치 순이가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지은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태준은 아침 일찍부터 정장을 차려입고 신랑 아버지로서 준비를 마쳤어요. 순이가 없는 첫 가족 행사였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한 태준은 순이의 사진을 몰래 가슴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아내도 함께 이 순간을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오전 11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지은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태주는 눈물이 났어요. 32세가 된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신랑 어머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축복해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였어요. 결혼식장 천장의 조명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기 문제려니 생각했지만 태주는 순이의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 모두 순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태주는 신랑 아버지로서 인사말을 해야 했습니다. 순이 없이 혼자서는 단상이 부담스러웠지만 마음을 다잡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신랑 김민수의 아버지 김태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태준은 계속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내가 함께하지 함께하지 못해 못해 아쉽지만 아쉽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그 것입니다.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태준의 가슴 주머니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순이의 사진이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태준은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사실 저희 저희 가족에게는 특별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준은 지난 2개월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납골당 화재에서 구해준 순이의 꿈, 그리고 지금도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던 피로 연장이 점점 숙연해졌어요.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태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아내가 함께 이 자리도 만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민수와 민수와 지은이가 지은이가 행복하게 계속 살수 있도록 지켜봐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태준의 인사말이 끝나자 장내에 큰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지은이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어머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태준은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은이 순이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렸거든요. 그날 밤 신혼부부를 새 집으로 배웅한 후 태준은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정말로 혼자가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거실에 순이 재단 앞에 앉아 태준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순이야, 민수 결혼식 결혼식 잘 봤지? 지은이도 지은이도 참 참 좋은 좋은 아이야. 너도 마음에 들 거야. 그때 그때 또다시 또다시 촛불이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태준은 순이가 대답하는 것 같아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누구일까 싶어서 확인해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받아보니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김태준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오늘 결혼식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은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태준은 당황했어요. 누가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을까요? 박미영은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사실 저도 5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태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순이가 떠난 후 다른 여성과 만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그냥 혼자 사는 어려움을 나누고 싶었어요. 박미영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태준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때 재단의 촛불이 유난히 밝게 타올랐어요. 태준은 순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너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태준의 마음은 편안했어요. 마치 순이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촛불이 따뜻하게 흔들리며 태준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거든요. 2024년 5월 21일 오후 2시 태준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박미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누군가와 새로운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어요. 박미영이 나타났을 때 태준은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단정하고 우아한 분이었거든요. 62세라고 했는데 나이보다 젊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했어요. 박미영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앉았습니다. 태준은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이렇게 좋습니다. 만나뵐 수 있어서 박미영은 좋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잃었다고 했어요. 선생님 어제 말씀을 듣고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돌아가신 분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준은 박미영의 진솔한 이야기에 마음이 열렸어요. 자신만 외롭고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두 사람은 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남은 인생에 대한 고민까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집에 돌아온 태준은 순이의 재단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만난 박미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와 비슷한 처지의 분이야. 그런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촛불이 따뜻하게 타오르며 태준의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순이가 이해해 준다는 뜻 같았습니다. 그 후 태준과 박미영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커피만 마시다가 점차 식사도 함께하고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박미영은 태준과 달리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살다가 혼자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태준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예요. 태준은 박미영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민수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비슷했으니까요. 2024년 6월 15일 태준은 민수와 지은에게 박미영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 같았지만 박미영이 워낙 자연스럽게 대해주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버님이 좋은 분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지은이 먼저 박미영을 반겨주었고 민수도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며 안심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태준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미영 씨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도 될 건 아니야. 그냥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재단의 촛불이 평소보다 더 밝게 타올랐어요. 태준은 순이의 허락을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2024년 7월 20일 태준은 박미영에게 청혼했습니다. 67세와 62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진심이었어요. 미영 씨, 우리 나이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어색하지만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박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살아가면 대답했어요. 어떨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께 죄송하지 않을까요? 태준은 박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순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순이야, 고마웠어. 나를 지켜줘서 민수도 돌봐줘서 이제 나도 새로운 출발을 할게. 하지만 너를 잊지는 않을 거야. 촛불이 한번 크게 타오르더니 조용히 꺼졌습니다. 태준은 순이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2024년 9월 15일 태준과 박미영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된 결혼식이었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민수와 지은이 주례를 맡아서 더욱 특별했습니다. 태준은 67세의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어요. 박미영도 62세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태준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순이야, 지켜봐줘. 미영 씨와 행복하게 살게. 그 순간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춰왔습니다. 마치 순이가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은 순이와 함께 가지 못했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태주는 박미영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태주는 박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미영 씨, 우리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우리 수 있을 줄 나이에 몰랐어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박미영도 줄 미소를 지으며 몰랐어요.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요. 그때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태주는 그 바람 속에서 순이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성탄절, 태준과 박미영의 새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민수와 지은 그리고 박미영의 조카가 함께했습니다. 지은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태준과 박미영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68세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어요. 박미영도 할머니가 되는 것이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선물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순이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선물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순이를 떠올렸어요. 이제는 그리움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순이가 자신을 구해주고 새로운 사랑도 허락해 주었으니까요. 미영 씨와 함께 차린 작은 재단 앞에서 태주는 말했어요. 순이야, 고마워. 고마워. 내 내 인생을 인생을 구해줘서. 구해줘서 이제 이제 나는 나는 행복해. 박미영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언니, 태준 씨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이제 이제 제가 제가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태주는 박미영과 함께 새로 마련한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으로 순이를 기억했어요. 순이야, 4년 전 오늘 내가 4년 나를 전 구해줬지. 오늘 내가 나를 구해줬지.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박미영도 함께 고개를 숙여 순이에게 인사했습니다. 그해 가을 민수와 지은 사이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주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 같았어요. 손자의 이름은 순준으로 지었습니다. 할머니 순이의 순과 할아버지 태준의 준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태준은 손자를 안고 말했어요. 순준아, 할머니가 하늘에서 너를 보내주셨단다. 너를 할아버지가 보내주셨다. 잘 잘 키워줄게. 이제 태준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박미영과의 새로운 사랑, 손자의 탄생, 그리고 가족들과의 화목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태준은 박미영과 함께 1년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순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박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께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태주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순이야, 새해에도 우리 가족 지켜봐줘. 우리 가족 지켜봐줘. 내 고마워.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줘서. 아름답게 태준의 만들어줘서. 마음속에서 순이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행복하세요. 저는 항상 곁에 있을게요. 68세의 태주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슬픔도 컸지만 그 사랑이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죽음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태주는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박미영과의 새로운 사랑도 순이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순이가 남편의 외로움을 걱정하며 보내준 선물 같은 만남이었죠. 태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어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본다는 것을 태주는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 태주는 가족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눴어요. 민수와 지은, 그리고 돌이 지난 손자 순준까지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미영은 태준의 가족이 되어 모든 일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순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태준은 손자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에 따뜻한 햇살이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순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단다.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순주는 말이야. 할아버지의 품에서 천진난만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태주는 확신했어요. 순이가 지금도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태주는 온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순이의 마지막 선물은 태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었던 것입니다.